비혼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 반드시 후회하는 시간은 옵니다. 취미생활 얼마나 하겠어요. 그거 외로움을 대신 채워주지도 못해요. 비혼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 80%는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비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난의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혼자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무조건 후회하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비혼주의를 이야기하는 청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1인 가구 공익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연구 보고서도 되게 많이 봤는데요. 통계나 국가 보고서를 보면요. 비혼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80%는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라고 보고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비혼주의라고 하는 게 어렸을 때 한 30대 정도는 비혼주의면 그냥 사실은 나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아직 못 만났어 또 포함한 비혼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랄랄 씨가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 전까지 자기 비혼주의라고 얘기하고 다녔었어요. 아 근데 짝 만나니까 결혼해서 이미 애 낳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비혼주의는 뭐냐면 혼자 살겠다, 난 무조건 결혼 안 하겠다가 아니라 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혹은 아직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났어, 혹은 프로포즈 하거나 프로포즈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을 못 만났어, 이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좀 트렌드처럼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연애와 결혼 자체가 되게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늘어났나 봤더니 요즘에 정말 양상이 너무 이상하게 돼서 남자랑 여자랑 데이트를 하다가 사실 본능이잖아요. 좋으면 손잡고 싶고 손잡으면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게 이제 본능인데 여자분들이 그걸 되게 악용하는 나쁜 사례가 너무 많이 공유돼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들어서 손 잡고 아니면 말로 표현을 하는 게 사실 남녀관계에서 되게 어렵잖아요. 나 너 마음에 드니? 나 스킨십 해도 되니?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묘하게 흘러가면서 가는 건데 본인이 명확하게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미묘하게 흘러가면서 가는 그 미묘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튕기는 건지 진짜 싫어서 거절하는 건지 사실 모르거든요. 남자 입장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나는 거절했는데 왜 했어? 그리고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럼 물론 아내는 되게 그 블랙박스처럼 모르는 영역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에 대한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그걸 딱 보고 야씨 연애 되겠어 이거? 이런 생각. 그리고 또 하나가 또 계속 요즘에 늘어나고 있는 게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재산 반뜯기잖아. 이게 그 김민재 씨 사건하고 김명만 씨 사건 때문에 엄청 이슈가 되잖아요. 뭐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남자들이 연애나 결혼이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리스크라고 생각한다는 건 사실 두려움이거든요. 이 두려움과 돈이 없음의 불안함과 아직 못 만났다는 거에 대한 합리화와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내 한 몸 먹고 살기 힘든데 가정까지 책임을 지거나 가정까지 내가 뭔가 희생을 해야 돼? 까지 이제 그 안에 깔려 있으니 그래서 결혼을 안 할래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어쩌면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그냥 심리적인 정서적인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았구나. 실패가 무서워서 시작도 안 하고 그리고 책임지는 게 무서워서 시작도 안 하고 그리고 불안하니까 시작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멘탈이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과 함께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책임감과 함께 필요한 게 배려 그리고 양보 그리고 특히 아이까지 태어나면 헌신, 책임감까지 이제 추가가 되거든요. 의무감까지. 근데 이거를 책임질 수 있는 심리적 역량이 키워지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번 해보고 후회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시작도 하지 말고 포기하자 이런 느낌이지 않았나 요즘 약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취미생활만 하면서 그냥 내 돈 내가 쓸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 또한 그 안에 들어가지만 중요한 건 저는
그거 후회한다고 생각해요. 분명 후회할 거예요. 제가 저희 회사에 오시는 분들한테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막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늦게 오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 그럼 제가 묻는 게 딱 하나예요.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고 못해서 그냥 혼자 살았는데 80까지 죽을 때까지 혼자 사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서 재밌으면 그 삶이 행복하면 그럼 죽을 때까지 혼자 살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혼자 살게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혼자 살게끔 만들어진 사람들, 잘못 태어난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런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다크 트라이어드라고 해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다 인격장애거든요. 이런 사람, 그리고 심리 용어로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해요. 마키아벨리즘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 나르시시스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 하고요. 일일 중독자들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도 외로움을 못 느낀다고 딱 심리 보고서에 나와요. 연구 보고서에 나와요. 근데 이들을 제외하고는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게 돼 있고요. 혼자 살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후회하는 시간은 옵니다. 남자와 여자는 언제 비혼주의를 포기하거나 후회하나요? 비혼주의를 사실 포기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그게 경제력 문제하고 출산 문제예요. 뭐냐면 능력 있는 남자는요 50이 넘으면 후회해요. 왜? 애 낳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가입하신 분 중에 50이 넘었는데 막 자산은 100억, 200억 돼요. 근데 애를 낳고 싶은데 죽기 전에 애는 한번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에 아이를 낳고 싶다고 와요. 돈은 넘치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100억, 200억이 있으면 뭐 할 거고 1000억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나 죽으면 그거 어디로 가요? 내 자식한테 안 가고요. 알지도 못하는 친척들한테 가요. 그리고 조카한테 가고 형제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을 물려줄 후계자 자손이 없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그럼 굳이 돈을 왜 벌어? 그럼 굳이 돈을 왜 모아야 돼? 그럼 굳이 자산이 왜 필요해? 그냥 노후 준비만 돼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혼자 살잖아요? 그럼 국민연금만 있어도 먹고 살지 않나요? 글쎄 내가 잘 모르겠어요. 국민연금은 잘 모르겠는데 혼자 살잖아요? 그러면 애 키우느라 들어간 돈 없어요. 그러면 개인연금, 국민연금, 자산 이런 걸로 노후 준비만 하면 되지 엄청난 부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남자는 50이 넘으면 후회해요. 근데 능력이 없는 남자는 50 넘으면 포기합니다. 아니 50이 안 넘어도 포기해요. 능력이 없으면 전생에간 그냥 능력이 없는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결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50이 넘으면 왜 포기하냐면 더 이상 능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자를 만날 기회조차 없다라는 걸 이제는 깨닫는 나이가 50이 넘으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40 중반 넘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40 한 중반에서 50 정도에서 거의 대부분 포기하더라고요. 능력이 없으면. 그리고 능력 있는 여자는요 40이 넘으면 포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으면요 재산 분할 때문에 포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능력이 있으면 40 넘어도 결혼정보회사 와서 사실 다 만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능력이 있는 여자는 40 넘으면 재산이 많아서 포기를 하고 능력이 없는 여자는 40 넘으면 후회해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노후 준비 불안하죠. 근데 노후 준비가 불안한데 사실 40 넘어서 돈 없으면 남자가 휴먼으로 잘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가볍게 소보가 되지 존중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삶도 제대로 꾸리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볼까?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이 이제 커져 있는 나이잖아요. 40이 넘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동성 친구라고 생각했을 때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해라. 동성 친구라고 봤을 때 괜찮지 않으면 결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그거를 그냥 몸소 깨닫는 나이가 30 중반 40이 넘어가면 그냥 몸소 깨달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성으로 만나서 매력이 있어도 40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저 사람은 전화해까지 뭐 했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 아무리 예뻐도 이성으로 안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돼요. 아무리 잘생겨도. 그래서 그때 대부분 사실 능력 없는 여자는 40 넘으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게 선택을 못 받으니까 소모만 되니까. 그리고 둘 다 무조건 후회하는 순간이 있어요. 무조건 후회해요. 이게 언제냐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가족끼리도 모이고 명절 때 모이고 그리고 조카도 만나고 이런 모일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형제라도 안 만납니다. 끈끈하지 않아요. 그냥 남이에요. 그래서 그때 되면 드디어
나 고아구나 이렇게 느껴진대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나이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요즘에 80 넘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서야 드디어 그런 생각을 하면 나이 몇 살이에요? 60이에요. 60 넘어서 글쎄요 괜찮을까요? 물론 그 연령대에서도 만나시는 분들 다 만나요. 저도 이렇게 보면 저랑 친한 동생 아버지 이제 시골에서 살고 계시는데 친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막 여자친구 바뀌고 막 이런 거 보면 연애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그렇게 넘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대는 옥수수 밭에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손 뻗으면 옥수수가 닿아서 뽑을 수 있는 나이가 20대래요. 근데 30대는 가다가 가끔 손을 뻗어야 이제 나오는데 40대부터는 찾아야 옥수수를 찾을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50대, 60대가 되면 땅을 파서 심어서 이렇게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만날 기회가 정말 너무너무 없죠. 그러니까 혼자 살지 마세요. 그 행복한 걸 사람이 살면서 행복하다라는 게요. 사실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사실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복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꼴도 보기도 싫고 어떨 때는 화가 나는 뭔가 잘못한 걸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때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결혼을 하면요 이 사람은 정말 큰일이 생겨서 사라지지 않는 한 뭐 이혼이라든지 되게 갈등이 심해서 사라지지 않는 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결혼해서 무조건 행복해는 아니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행복한 거지. 왜냐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 생활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도 높여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곳에서 만나야 되는 거는 이 전제예요. 무조건 결혼이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거는 인생의 행복이에요. 그 인생의 행복을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비혼주의로 노처녀, 노총각이 된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요? 외롭죠. 외로워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모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대화에 끼지도 못해요. 실제로 아이를 낳아본 사람들은 아이 키우면서 그 대화가 되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과 관심사가 맞지 않아서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통계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80까지 만약에 혼자 산다고 쳐봐요. 그러면 노년층 고독사 1위가 비혼이나 1인 가구예요. 제 경험을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재작년에 다리 부러졌거든요. 다리 부러져서 제일 불편했던 때가 그러니까 다리가 딱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병원에 어쩌지 간신히 입원을 했는데요. 딱 병원에 가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가족이랑 오셨어요? 가족 어디 있어요? 가족을 그렇게 찾아요. 근데 왜 가족 찾는지 아세요? 만약에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술수술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족이 사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족이 사인을 안 하잖아요. 그럼 수술을 못 해요. 왜냐면 내가 의식이 없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수락을 안 하면 병원에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 혼자 살면요 되게 위험해요.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몇 년 전에 들었던 게 돈 많아도 사실 비혼이 소용이 없는 게 45인데요. 되게 자산도 있고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알파남이었고 외모도 괜찮고 연애도 문제 없었대요. 사우나하고 나오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심폐소생술만 했어도 살았대요. 옆에 누군가가 심폐소생술만 할 수 있었어도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어이없이 가기도 하고 저는 다리 다쳤는데 그렇게 보호자도 찾지만 더 중요한 건 하필이면 다친 곳이 일산이어서 강남으로 왔었어야 되는데 못 오잖아요. 그리고 병원을 옮기려면 뭔가 짐도 들어줘야 되고 뭔가 며칠간 살아야 되는 뭐 되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휠체어 타고 다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혼자 살잖아요. 그러면 아프면 그리고 아픈 게 몸이 아픈 아픔이라면 정말 비참해요. 그렇게 사는 게 되게 현타 오는 순간 그때 후회하면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무리 취미생활 막 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나의 삶은 막 갓생에 막 해도요. 중요한 건 이렇게 혼자 살잖아요. 그러면 노년엔 고립돼요. 혼자 살면 혼자 늙어 죽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제가 되게 자주 했었던 말이 뭐였냐면요. 10년 전 이야기예요. 35, 1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운전을 워낙 많이 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강의가 너무 많아서 운전을 한 달이면 5,000km씩 했을 때였는데 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야 내가 강의하러 가다가 사고 나서 정말
고속도로에서 즉사하면 누가 제일 먼저 할까? 이거 되게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되게 비참한 질문이 아니에요. 누가 제일 먼저 할까? 네가 먼저 할까? 왜? 자주 연락 친구랑 안 하거든요. 그러면 네가 먼저 할까? 글쎄, 내가 볼 때는 강의 안 온다고 교육 담당자가 제일 먼저 할 것 같아. 근데 교육 담당자는 우리 가족의 연락처를 모르잖아요. 내 연락처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도 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신분증도 이제 불에 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무연고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집에서 이제 자다가 죽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영양이 부족하면 피가 생성이 덜 돼요. 피가 생성이 덜 되면, 그러면 자다가 그냥 죽는데요. 근데 혼자 살면 영양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혼자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게 무서운 건데, 그게 마흔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제 주변에서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고 붐이 일어났었던 시기가, 한 분이 이제 변호사였는데, 그분이 뇌출혈 때문에 핑 돌아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괜찮다고 해서 왔는데, 결국은 그분이 뇌출혈 때문에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같은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혼자 살면 안 된다. 절대 혼자 살면 안 된다. 핑 돌아서 만약에 쓰러질 것 같은데 누군가가 데리고 병원에 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핑 돌아서 쓰러졌는데 누가 데리고 갈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결혼정보회사에 상담을 예약을 하신 20대 후반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상담 날짜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안 받아서 어찌어찌 해서 소식을 어쩌지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코로나에 걸려서 아파서 쓰러졌는데 병원을 못 갔대요. 그냥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119 누르지도 못했대요. 그걸 보면서 몸이 건강할 땐 괜찮지만 제일 후회하는 순간, 그리고 가장 내가 혼자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이렇게 아픈 그 순간이고 외로운 그 순간일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은 되게 발달했죠. 그렇지만 관계가 너무너무나 가볍잖아요. 뭐 그냥 소개팅 어플뿐만이 아니라 당근으로도 만나고 한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관계가 너무너무나 가볍고 친해지지가 않고요. 오래 가지도 않고요. 금방 다 스쳐 지나가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연애는 더 어려워져요. 가벼울수록 연애는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요즘 플랫폼이 발달하고 나서 나이가 먹은 사람들의 연애는 무거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전혀 상관없이 전 연령대가 다 가벼워졌어요.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되게 가벼워졌어요. 왜 가벼워졌냐면, 예전에 친구의 친구를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잠수 타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소문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취미생활 사실 얼마나 하겠어요. 그거 외로움을 대신 채워주지도 못해요. 지금이야 즐겁겠지만 몸 아프고 다치고 그러면 취미생활 하는 데에서 내 병문안 올까요? 안 와요. 그래서 친구들도 싱글이 많으면, 그래서 정말 그런 삶을 사는 친구들이 많다면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친구들이 하나씩 가면서 나 혼자 남는다는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되게 외로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아이 키우고, 그리고 학부모로서 막 다니고, 물론 꼭 아이를 안 낳아도 딩크라고 하더라도 둘이 되게 잘 놀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부부는 부부들끼리 노는데 그 사이에 못 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되게 외롭고, 그러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자꾸 어플 같은 거 하고 플랫폼 같은 거 하고 모임 같은 거 많이 나가지만 결국은 가벼워서 그 허기를 못 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비혼이 즐거워는 보이지만 그 외로움을 대신하지 못해요. 비혼주의는 잠깐의 유행일까요? 아니면 문화로 자리 잡을 것 같으신가요? 비혼주의가 어떤 분들은 유행이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유행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거 아세요? 돈 없으면 결혼 못하는 거? 오늘도 우리 PD님이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우리 PD님.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데 돈 많이 드냐고. 근데 우리 때는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결혼하던 그 시절에는 결혼식 그 밥값이 1,000만 원이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 2,500만 원 들대요. 되게 많이 들대요. 근데 또 아이를 키우는데, 한 명 아이 키우는데 2, 3억씩 들잖아요. 그럼 아이 키우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실은 결혼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결국 앞으로 결혼이라는 게 돈이 있고 능력 있고, 그러면 바꿔 말하면 상류층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난할수록 혼자 살고, 그리고 부유하고 능력이 있을수록 가족을 만드는 가족 양극화가 아마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할수록 비혼주의는 아마 더 늘어날 거고,
비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가난의 다른 이름으로 대명사로 불릴 수도 있다는 거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심리 사회 연구가 있었어요. 사회 연구가 뭐가 있었냐면 쥐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칼훈의 쥐 실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970년대 실험인데, 땅덩이는 그대로 놔두고 쥐를 거기다가 한 서너 쌍 정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쥐들 번식이 되게 빠르거든요. 요 주기로 봤을 때 사람으로 보면 막 몇백 년의 그 압축된 역사를 이해해서 이제 연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땅덩이가 넓고 사람이 많지 않고 그리고 먹이가 풍족할 때는요, 되게 행복하게 새끼 낳고 잘 살아요. 근데 언제부터 쥐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그것도 암컷 수컷이 서로 물어뜯고 막 그러냐면, 땅덩이는 좁아지고 먹이가 줄어들고 그러면 힘 있는 쥐한테 암컷들이 되게 몰려요. 그럼 이 상태가 되면 그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쥐들은 암컷 쥐들을 물어뜯기 시작해요. 물어뜯기니까 암컷 쥐도 수컷 쥐를 물어뜯을 거 아니에요. 서로 물어뜯다가 어느 순간 새끼를 안 낳기 시작을 해요. 새끼를 안 낳기 시작을 해서 점점 개체수가 줄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개체수가 줄어서 땅덩이도 넓어지고 음식도 되게 풍족해지면 이 출산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안 늘어나고 결국은 멸종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인구가 폭발했다가 줄고 있거든요. 근데 줄면서 우리나라도 페미를 갖고 논쟁하고, 뭐 한남으로 갖고 논쟁하고, 뭐 일베 뭐 이런 걸 막 논쟁하고 막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서로 공격하잖아요. 남녀 성비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출산율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현상이 지금 우리 현상이에요. 근데 지금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인구 소멸이에요. 땅덩이 진짜 되게 널널한데요, 여전히 인구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어요. 노령화, 초고령화 지금 들어갔죠. 앞으로도 출산은 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 암컷을 거느리는 수컷이 아니고서는 아마 비혼주의는 계속 더 진행이 될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가족을 이루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비혼이 되는 게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문화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미 사회 실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사회 실험이라는 게 쥐 실험이니까 말도 안 되잖아 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이런 심리 연구들이나 아니면 내 연구들이나 이런 연구들을 보면 동물 실험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동물 실험에서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규칙들이 조직이라는 큰 단체, 거시적인 단체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사회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심리학에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규명이 됐어요. 그래서 비혼주의는 유행이 아니라 아마 점점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늘어난 한일 커플, 체감하시나요? 그러니까 한일 커플이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2024년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일본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이 40%가 급증을 했어요. 그만큼 되게 관심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몇 쌍이냐면 840건에서 1176건. 그러면 이제 겨우 1000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0명 결혼한 거예요, 한국 남자들. 생각보다 적죠. 되게 시장이 작아요. 생각보다는. 왜냐하면 이렇게 막 비율로 이렇게 잡히는 것 자체가 국제 결혼이 아무리 늘었다고 해도요, 어쨌든 간 요 수치는 되게 적은 겁니다. 그래도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근데 이게 단순히 유행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게, 일본에서조차도 사실 한일 커플에 대한 내용을 심층 보도할 정도로 사회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를 만나는 게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현상들이 되게 많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한국 남자, 일본 여자 커플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그거 같아요. 요즘 유튜브 채널에서 한일 커플 많이 떴잖아요. 그거 같아요. 사실 일본은 가까워서 여행도 많이 가고 유학도 많이 가고 교류가 되게 많은 나라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교류가 많았는데 왜 최근에 굳이 급격하게 늘었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결혼한 커플을 봤으니까, 눈으로. 유튜브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좀 보태자면, 사실 한국 남자들이 일본 야동을 진짜 많이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본 야동을 보면서 이제 일본 여자들에 대한 환상도 좀 키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일본 여자 하면 되게 순종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일본 여자에 대한 그 이미지. 그런 것이 있는데 한일 커플들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일본 여자분들이 되게 순종적인 그런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하는 그 본인이 갖고 있었던 무언가 환상이 좀 채워지는 느낌도 아마 들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그런 태도들을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저는 일본에서 근무도 하고 그리고 살아도 보고 그리고 거기서 학교도 다녀봐서 현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게 다는 아니다. 그리고 사실 유튜브 채널은 컨셉이잖아요. 컨셉.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이라든 방송은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훨씬 클릭이 많으니까 그런 컨셉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한국 남자들이 여자를 찾아 일본으로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뭐 한국 여자들이 눈이 높다, 대화가 안 통한다, 한국 여자들이 바라는 게 많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면 뭐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남자들이 원하는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분들은 좀 뭔가 감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데려다주고 남자가 밥 사주고 남자가 좀 더 노력하고 이런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 내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니까 사실 이거를 좀 진짜냐 아니냐 팩트냐 아니냐로 이제 보면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있었잖아요. 일본의 문화 자체가 아리가또 시트레시마스 요게 그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이거는 그냥 습관적인 그렇구나 리액션은 똑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밥 사주면 아리가또 이타다키마스 고추사우 사가데시다 이런 인사를 듣고 일본 여자들은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되게 잘하는구나. 내 노력을 인정해 주는구나. 그리고 일본 여자들이 이렇게 인간관계로서의 태도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도에 감동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집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집 문제가 뭐냐면 한국 여자들은 남자가 집을 해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한국 여자랑 결혼하려면 돈이 많이 드네 집값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3천만 원밖에 못 모아놓고 나한텐 집 사오라는 게 말이 되냐 좀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 여성분들은 집 사오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1990년대에 이 일본에 버블이 있었단 말이에요. 버블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완전 쭉 빠져버리면서 이 일본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돼 있냐면 집은 사봤자 감가상각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는 게 공식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집 사서 뭐해 그냥 월세 살아야지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집을 사와라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버블 붕괴 때문이거든요.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일본에선 집이 어마어마하게 자산인 지역은 도쿄 말고는 없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문화적인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집 사오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이거는 정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일본 여성분도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점점 올라서 이게 자산이라는 생각을 하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여자 괜찮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 생략을 하는 니시코 문화라든지 아니면 원룸이나 월세부터 시작하는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남자들은 그래 허례허식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담백하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일본 여자분들은 이제 찾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맥락에서 한국 여자들은 원하는 기준이 높지만 일본 여자는 원하는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본 여자들을 또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많이 안 다룬 건데 저는 일본에서 이제 살아도 보고 다 했으니까 왜 한국 남자가 일본 여자를 좋아하냐면요. 한국 여자들은 말할 때 빙빙 돌리잖아요. 뭐 먹으러 갈까? 아무거나. 뭐 하고 싶어? 난 뭘 하든 상관없어. 의 속뜻은 내가 어제도 안 먹었고 일주일 동안 먹지 않았었던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중에서 네가 한번 맞춰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여자들하고 얘기를 하면 되게 피곤해요. 왜냐면 원하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일본 여자는요. 저맥락 문화권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는 고맥락 문화권이에요. 고맥락 문화권은 갸가 갸야
했을 때 걔가 누군지 금방 알아요. 근데 저맥락 문화권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의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은 저맥락 문화권인 것처럼 명확하게 콕 집어서 나는 이것을 좋아해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일본 사람들 내에서도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그 문화를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화 통하네.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있죠.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한국 여자는 맥락상 참는 게 있지만 일본 여자는 안 참는 것도 그만큼 많다. 그러니까 한국 여자가 참는 게 있으면 일본 여자는 그 한국 여자 참는 것을 안 참고 다 얘기한다. 라는 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데 좋은 것만 보고 좋지 않은 건 안 보시는 거죠. 왜냐면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저맥락 문화권은요, 참지 않고 다 얘기하고 참지 않고 다 합니다. 그래야지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그리고 또 한국 여자들은 양육 방식이요. 93년도, 9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학교에서 훈육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시 아세요? 뭐가 바뀌었냐면 그 전까지는 선생님의 그런 권위라든지 권한이 많았었어요. 근데 92년도, 93년도가 되는 해에 뭘로 바뀌었냐면 학폭위가 열리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시기에 학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규칙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이게 학폭이 맞냐 안 맞냐를 논하는 장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혼나지 않고 이게 그 문제가 맞아 토의한 다음에 그 회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벌로 이어지는 그런 문화에서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시기를 거치신 분들이 그 이전에 비해서 좀 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성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요 하면 다정한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다정한 사람이라는 게 나한테 맞춰주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연령대가 그 이후에 태어나시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 한국 남자가 느꼈을 때 여자들을 만나면 소위 대접받아야 된다든지 다정한 남자 찾는다든지 뭐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통칭해서 여자가 이기적이야 라고 느끼거든요. 한국 여자들 되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일본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뭐 메이와쿠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무례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 문화가 있어서 민폐를 안 끼치려고 해요. 그래서 뭐 더치페이도 하고 그리고 받은 만큼 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거 자체가 굉장히 공정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본 여자는 또 한국 남자들을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일본의 지금 버블 붕괴 이후로 사회 자체가 다 다운이 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취업하기도 되게 어렵고 취업해도 돈 벌기도 되게 어렵고 25년 전에도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도 210만 원인가 밖에 안 돼요. 25년 전에 시간당 알바비가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많겠지만 그때 시간당 알바비가 10,000원일 때 정규직 월급이 200만 원이었어요. 그럼 되게 불일치하잖아요. 그래서 버블 붕괴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남자들이건 취업을 해서 내가 사회적인 성취가 있고 돈을 벌고 집을 사고 뭔가 이럴 수 있는 사회적인 사다리가 끊어지고 나서 남자들의 파이팅이 되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군대도 안 가잖아요, 일본은. 그러니까 파이팅이 없어서 그 당시부터 나온 얘기가 초식남이란 단어예요. 초식남이 뭐냐면 여자가 진짜 옷 벗고 누워 있어도 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적인 욕구가 안 생긴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리더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눈치 보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이 느끼기에 일본 남자는 되게 눈치만 보고 리더십 없고 되게 에너지 없고 막 내가 막 더 이렇게 해야 되고 약간 이런 남성다움이 없다라고 느껴요. 근데 이런 남자들만 보다가 한국 남자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박력 있죠, 리더십 있죠, 그리고 뭐 하자 그러고 막 데려가고 막 이런 게 익숙하잖아요. 뭐 어차피 내가 살 건데 가자. 그리고 여자가 원하는 데이트 장소를 남자가 알아서 또 가는 그런 습관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남자분들이. 그러니까 일본 여자가 느끼기에 그거 자체가 되게 리더십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일본 여자분들이 한국 남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25년 전에도 한일 커플 제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본에 유학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간 한국 남자한테 일본 여자분이 반한 거예요. 엄청 쫓아다녔어요, 일본 여자가.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한국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한국 남자의 그 츤데레 같은 다정함과 그리고 리더십 있음과 그리고 이 여자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약간 그 책임감과 이런 것들을 일본 여자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일본 여자가 되게 순종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순종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는요, 역사적인 거라든지 혹은 야동에서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야동은 제가 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순종적일 거라는 그런 문화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그 기모노 입고 무릎 꿇고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갖다 준다거나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면 무릎 꿇고 문을 열어준다거나 이런 영화들이나 드라마들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안 그렇거든요. 진짜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일본 여자들이 순종적일 거라고 하는 건 내 상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진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되게 한국 남자분들이 일본 여자분들이랑 되게 맞기는 맞아요. 되게 잘 맞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일본 여자가 한국 남자를 원하는 포인트, 한국 남자가 일본 여자를 원하는 포인트가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어서 되게 잘 맞는 건 맞는 거지만,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일본에도요, 사후 이혼이라고 해서 뭐 남편 사후에 시댁하고 이혼을 끊는다거나,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랑 시댁을 인연을 끊게 만든다고 하거나, 아니면 25년 전에도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때도 사회 현상이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진짜 일본에 있을 때 TV를 봐서 그게 사회 현상이었어요. 뭐였냐면 일본 여자가 남자를 그냥 ATM기 취급을 하고 주말 부부만 하고, 여자가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1년에 한 번만 왔으면 좋겠어요. 월급은요? 월급은 당연히 나한테 다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ATM 남편이라는 그 단어가 이슈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슈였다면 지금도 여전히 있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본 여성이라고 무조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계산하는 그 혼내 닷대마의 문화가 있다는 거를 한국 남자분들이 되게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한국에서 결혼 잘 하시는 분들은요, 일본 여자를 만나도 잘 만나요. 근데 한국에서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거나 아니면 괜찮은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럼 일본 여자를 만나도요, 똑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거든요. 한일 커플의 궁합은 어떤가요? 궁합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한국 남자가 원하는 순종적인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명확한 의사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월세에서 시작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남자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일본 여자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 여자들도 한국 남자한테 그 리더십이라든지 남자다움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또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궁합도 자체는 70% 이상은 진짜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성향에 따라 다 케바케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잘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맞는 사람은 안 맞는다. 그냥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 대 사람이지 한국 남자 뭐 일본 여자라고 해서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지금까지는 한일 커플이 1000쌍 정도밖에 통계에 잡히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관심이 높아지면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여기다 제가 하나 더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국 여자든 일본 여자든 사실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선택하느냐의 문제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여성분들의 상냥함, 개인주의적인 배려, 뭐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아마 해방감을 주고, 그리고 되게 잘 통한다라고 느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는 한일 커플들을 봤잖아요. 그 마지막에 그 한국 여자들하고 마지막에 이혼을 해야만 되는 그 안에 가장 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일본 여자분들도 사실 결국은 똑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문화적인 요소까지 또 추가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남자들이 좀 심리적인 허기를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일단 문화적인 동질감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고맥락 문화권이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치로 알아채고, 또 선을 넘지 않더라도 오지랖을 부리고, 그리고 눈치껏 알아서 배려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일본은 저맥락 문화권이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있고요. 철저하게 선을 긋는 그 선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선을 넘어가면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하다 보면 뭔가 일본 여자의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대방한테 되게 존중하는 걸로 보이겠지만, 바꿔 말하면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네 일을 해줄 필요는 없잖아 가 사실은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플 때 한국의 여성분들 만나다 보면 같이 병원
갈까? 죽 끓여줄까? 아프지? 약 갖다 줄게.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게 있다면 일본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병원 예약해줄까? 너 알아서 병원 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이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런 심리적인 허기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한국 남자들이 너무 그 환상에만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정서적인 동질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일본어를 잘하고 아무리 그 일본 분이 한국어를 너무너무나 잘해도요, 그 한국 사람들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이라든지 서운함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이나 미묘한 감정들을 사실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상사 때문에 되게 열받았어. 그럼 와가지고 같이 욕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진짜 개인주의 문화권 같은 경우는 그래 알겠어. 근데 그걸 나한테 왜 얘기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적인 동질감을 좀 느끼기가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함께 자라면서 한국에서만 경험하는 그런 놀이 아니면 만화 아니면 드라마 아니면 그런 대화들이 없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허기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일 커플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물어봐요. 그 사는 거 어떠냐고, 마음에 드냐고. 그러면 그 채워지지 않는 그 2%가 있대요. 진짜 절대 채워지지 않는 그 2%가 있대요. 그거는 자기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는데 그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인 그 허기의 2%가 있다고 항상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좋은 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어쨌든 일본 여성들의 그런 여러 성향이 있지만요, 한국에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한국 여자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한일 커플 만나는 것 자체가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결혼 자체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니까. 근데 달리 생각하면 꼭 일본 여자니까 다 그래는 너무 섣부른 일반화, 내 상상 속에 있는 그녀를 찾는 그런 느낌이에요. 20대 초반 여성이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 회사에 21살부터 가입 문의 들어오고요. 그리고 가입하시고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 가입하신 분도 26이었고 그 전에 가입하신 분도 24이었고 19살인데 문의한 여자분도 있었어요. 근데 19살이면 사실 너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연락조차 안 하는데 21살부터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면 20대 가입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27, 8쯤만 되면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냥 저는 결혼을 먼저 하고 싶어요 라든지 이거예요. 진짜 결혼 정년기니까. 근데 21살, 22살 이런 분들은요, 그냥 딱 목적은 딱 하나, 내가 어리고 한참 예쁘니까 재벌급 정도는 시집 가는 줄 알아요. 결혼정보회사에 와서.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그랬어요. 뭐 21살이고 예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집안은 어느 정도 되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평범한 공기업 자녀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재벌급이 왜 공기업 자녀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정보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을 아예 못 만나거든요. 아예 못 만나요. 아무리 어리고 예뻐도 집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아예 못 만나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즉 돈 많고 능력 있고 집안 좀 괜찮고 정말 재벌 1세급 아니면 어쨌든 돈이 많은 집안에 결혼하고 싶어서 이제 가입하면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는 줄 아는데, 이거를 우리가 성적 자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리고 예쁨의 그 어림 이런 거를 성적인 요소잖아요. 이걸 자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을 갖고 현금화하는 작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전문직 혹은 재벌가 뭐 이런 분들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딱 21, 22 이때 가입합니다. 여기에는 인플루언서들도 있어요. 20대 초반 여성 가입자들은 어떤 분들을 원하시나요?
무조건 능력과 경제력이고요. 집안이에요. 그래서 21살이고 어리고 예쁘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회사에 이런 분은 있었어요. 그분이 6이었나 5이었나 그랬는데 외모도 그냥 연예인급 되게 뭐 돈도 잘 벌고 막 했었는데 되게 예뻤어요. 근데 그 집은 집안이 한 100억 정도 됐었어요. 여자분이. 아버지가.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비슷하게 아니 더 괜찮은 집안으로 결혼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어리고 예쁘다고 해서 무조건 잘 만나거나 자산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 만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재벌급이든 뭐든 집안에 자산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수준이라는 게 꼭 돈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경제적인 수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수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집안은 비슷한 집안을 찾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 회사에 가입한 분 중에 아들이 의사인데요. 의사인데 30대 초반? 근데 그거를 부모님이 가입을 시켰어요. 근데 아들 얼굴도 되게 잘생겼어요. 근데 부모님이 자녀한테 이미 자산을 그 30 초반의 남자분한테 한 40억, 50억을 이미 물려주신 분들. 그러니까 의사들을 보면 요즘에 부나 직업이 되물림 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되물림 되는 현상들을 진짜 많이 봐요. 부모님 집안이 좋고 자산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나중에 물려주면 사실 이 상속세나 이런 거 때문에도 그렇고 이왕이면 어차피 나 충분히 있으니 내가 너 좀 떼어줘서 너 편안하게 살아 이런 느낌으로 물려주거든요. 그래서 남자들 의사 뭐 이런 경우 개원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 의사를 대부분 집안들이 좋은 경우 되게 많아서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자분들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의사분이 하는 얘기가 저도 사실은 뭐 제가 들어가 사는 건 아닌데 뭐 가치나 100억짜리 집을 물려받긴 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여자분들도 집안이 괜찮으면 한 100억 정도, 50억 정도로 미리 물려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회사에 와서 왜 가입을 시키냐면 아니 내 자식이 일단 100억, 50억이 만약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혼하면 부모님들이 더 잘 알아요. 이혼하면 재산 반토막 나는 걸 이미 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재산을 지킬 것인가도 일단 부모님 딴에서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비슷한 집안이랑 만나야 사실 큰 문제 없는 것도 알지만 이혼할 때 재산이 반이 나뉘더라도 사실 똑같기 때문에 서로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재산 있는 부모님들이 요즘에 솔정사를 보시고 많이 오세요. 많이 가입시키세요. 근데 이렇게 가입시키는 부모님들은 보통 보면 이런 이혼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자녀들 이혼 생각 많이 하고 혹시라도 그냥 자기 편한 데서 만났다가 내가 물려준 재산을 이혼으로 반 줄까봐 자녀를 데리고 가입을 시켜요. 그래서 20대도 실제로 부모가 데리고 온 분들은 자산이 많아서 끼리끼리의 이런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나 결혼을 통해서 그렇게 사회적 위치를 높이고 싶어. 그렇다고 결정사에서는 그렇게 만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과하게 막 만나려고 하면 가입비가 비싸져요. 왜냐면 되게 어려운 만남을 성사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어린 거하고 상관없이 가입비가 비싸집니다. 소위 오지콤이라 불리는 나이 차이가 많은 남자를 선호하는 여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여자분들 중에서 그냥 아주 간단해요.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케이스는요, 돈 많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 여자. 그래서 의외로 40대인데요, 저희 회사에 와가지고 마지막 연애 언제였어요? 나이가 몇 살? 막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럼 40대, 50대인데 20대를 만났대요. 30대 초반을 만났대요. 나이 차이가 막 20살 차이가 나는데 만났대요. 자기가 되게 먹히는 줄 아는데 얘기를 좀 더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용돈을 주고 만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으면 내가 한 100만 원, 2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저도 뭐 괜찮으니까 이제 가볍게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사회적인 용어로 스폰이라고 하죠. 이런 스폰 관계를 원하는 여자분들은요, 나이 차이 상관없이 만나고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자산이 한 2, 300억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친하니까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하는 얘기가 술집 가가지고 양주 좀 비싼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먹잖아요. 그리고 여자애들이 와가지고 알아서 20대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도 술 한잔 사주세요 붙는데요. 그럼 그 술 한잔 마시면 그냥 원나잇 너무 쉽대요. 그리고 제가 야 그러면 그 사람 그 20대니까 그런 친구들랑 만나면 되지 않겠니?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정말 많이 만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 외모도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 근데 정말 많이 만나는데 하는 얘기가 얘는 정말 현실적이야. 야 걔가 나를 왜 만나냐? 돈 때문에 만나는 거지. 그거 말고 뭐 있어? 근데 현실이 이래요. 20대가 남자들 돈 많아 보이고 그러면 가가지고 당연히 먼저 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케이스까지 있었냐면 50대 남자분인데 20대랑 사귀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리 상담, 연애 상담도 이제 하다 보니까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50대 남자분인데 여자친구가 20대래요. 너무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여자친구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여자분이 남자분은 좋다고 막 쫓아다녔대요. 20대가. 그래서 20대를 만나니까 막 머리도 염색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머리를 염색했다는 얘기는 그전에 관리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머리를 염색 안 한 그 남자를 쫓아다녔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 때문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인지를 전혀 못하고 그냥 자기를 좋아해서 쫓아다닌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었어요. 근데 남자 50대면 사실 사업도 좀 하고 돈도 좀 있고 자산도 있고 그러면 사실 법인카드 주는 거 일도 아니고 월세 주는 거 일도 아니고 200만 원 월급 준다고 생각하고 주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연애를 하다가 여자친구한테 다 해주고 싶으니까 처음에 좋은 데 데려가다가 그러다가 용돈도 주고 마지막에는 집을 내준 거예요. 집을 뭐 명의이전까지는 아니어도 집을 이제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해준 집이니까 남자친구는 그 남자분은 아무 때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너랑 나랑 거의 반동거 약간 이런 생각으로 집을 해준 거죠. 근데 연락 안 하고 집으로 오면 그렇게 뭐라고 해서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여자친구가 왜 그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친구는 처음부터 스폰을 목적으로 만났고 용돈 얼마 주셨어요? 그랬더니 한 200 줬대요. 그러면 200 주고 법카드 주셨죠? 그렇대요. 그럼 이미 그때부터 돈이 넘어간 그때부터는 이미 스폰 관계다. 그러면 이제 집까지 줬으면 완벽한 스폰 관계다. 왜냐면 50대에 조금 여자들 많이 만나보신 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월 200만 원 줄게. 그리고 아파트 월세 내줄게. 여기 들어와 살아. 일주일에 한 번씩 넌 나랑 만나자. 이렇게 스폰 관계를 맺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여자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찍은 거예요, 이분을. 그렇게 스폰 관계를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오라고 지금 길들이고 있는 거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계속 만나시는 거고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정리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근데 어쨌든 남자들은 사랑이라고 믿어요. 자기가 용돈을 주면서도. 근데 여자는 용돈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스폰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이상. 그리고 아주 가끔 있으신 분들이 뭐냐면 심리적인 이유예요. 아버지의 부재 혹은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었거나 이런 경우는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해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20살까지 만나진 않습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를 좋아하더라도 이런 경우들은 6, 7, 8살이지 15, 20살 차이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15, 20살 차이는 무조건 돈입니다. 그리고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나이가 어리지만 애늙은이처럼 그 정신적인 성숙도가 굉장히 성숙해 있거나 아니면 성숙도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대화 통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아주 가끔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대화가 통한다는 건 내 착각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나이 차이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인 경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쉽게 당하거든요, 여자가. 그래서 종속관계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연애를 하는 여자분들은 그냥 돈입니다,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 많은 남자들은 자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과 돈이 있으면 자기 관리가 잘 돼요. 원래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외모 관리를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돈 많으면 남자들도 피부과 가거든요. 제 주변에 피부과 가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럼 피부과 가고 그리고 체중 관리도요. 시간과 돈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시간 없고 막 바쁘고 막 하루하루 살기 극하면 살이 쪄요. 근데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요. 살 안 찌게 관리를 더 합니다. 오히려 비싼 음식들이 양 안 많은 거 아시죠? 원래 싼 음식들이 양이 많아요. 원래. 그래서 먹는 음식 자체가 비쌀수록 살이 안 찌고요. 비쌀수록 건강 관리가 더 잘 돼요. 저는 이제 강남에서 있고 이제는 돈이 많은 나이들의 주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활동에서 강남을 워낙 많이 하니까 자산가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회사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저랑 친구 먹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들 분들의 자산가들 중에서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그냥 이 비싼 음식이 별거 아니고 그냥 맛 한번 보려고 여러 개를 먹으시는 분들도 훨씬 더 많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외모 관리가 훨씬 잘 돼 있고 그래서 나이가 쉰이 되든 대부분 괜찮아요. 외모 관리 되게 잘 돼 있어요. 진짜 돈이
돈이 많아서 잘생겨 보이는 게 아니고 돈 많으면 외모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가 뉴스에 나왔으니까 보면 아실 거예요. 그 강남 3구라고 해서 서초 강남 송파에 비만율이 가장 적은 거 아세요? 서초 강남 송파가 비만율이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건강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만율이 적고 건강해요. 나이가 많아도 매력적인 남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도 매력적인 사람은요, 외모예요, 무조건. 키 크고 체중 관리 잘하고 스타일 좋고. 스타일도 결국 내가 돈 써서 옷 사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키 크고 체중 관리하고 스타일 좋은 남자. 근데 이런 남자들은 다 능력 있다. 근데 이제 나이 많고 관리 잘 됐는데 능력남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했다. 그럼 어떨까요? 사실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냐? 그만큼 자기 잘난 거 다 알거든요, 자기도. 그러면 자기한테 대시한 여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거든요. 눈이요, 꼭대기에 달려있어요, 진짜. 원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외모 관리도 잘 돼 있어야 되고, 키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몸매 관리도 되어 있어야 되고, 학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신적인 성숙도도 있어야 되고, 자기 삶이 좀 충실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높아요, 따지고. 그리고 그거에서 좀 미달되잖아요. 그럼 가볍게 만나다가 빨리 치우고 또 만나고. 그래서 그런 분들 꽤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 안 하고 그렇게 많이 만나신 분들은 그냥 여자가 트로피 같은 느낌이에요.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죠. 저희 회사에 자산 1,000억이신 싱글남이 있어요. 그분은 정말 일생을 단 한 번도 알파남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보니까. 그러면 일평생을 알파남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떤 여자들을 만났겠어요, 지금까지. 그런데도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럼 뭐겠어요? 그만큼 풍족하고, 여성들을 만나는 게 풍족하고,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풍족하면 결혼할 필요가 없거든요. 진짜 저도 이제 주변에 자산가도 워낙 많으니까 뭐 얘기 들어보면 되게 잘생긴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산가에 능력 있고, 만약에 전문직에 외모까지 괜찮잖아요. 그러면 주말만 돼도 카톡에 70개에서 100개씩 온대요. 그렇게 연락이 많이 온대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되면 여자를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면서 만난다면 진짜 인성이 좋은 거죠. 그렇게 인성 좋으면 이미 결혼했겠죠. 그런 괜찮은 사람 하나 만났으면 그렇게 고르지 않고 이미 결혼했겠죠. 이미 마음 통한 사람이 있었으면. 요즘 결혼정보 업체를 방문하는 노처녀 비율이 높은 편인가요? 노처녀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노처녀가 몇 살부터가 노처녀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사실 이제는 결혼 연령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35부터가 노처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남자들이 안 찾는 나이가 노처녀 아닌가요? 결혼하기 어려운 나이. 그렇다면 35부터가 이제 노처녀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우리 정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채널에서도 댓글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30만 넘으면 무조건 노처녀지, 무슨 35이 노처녀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남자가 말한 노처녀랑 우리가 이제 보는 노처녀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비율로 봤을 때 결혼정보업체 저희 회사에 오시는 분들 중에 노처녀가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35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 가장 많이 가입돼 있으신 분은 28에서 34살, 딱 정말 결혼을 해야겠다고 되게 불안하고, 그리고 이 시기를 넘어가면 결혼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시기의 여성분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 노처녀 비율이 늘어나는데 어떤 분들이 그나마 결정사에 와서 가입을 하냐면요, 진짜 자기 주관 되게 뚜렷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기의 사회적 위치도 있고요, 자기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자존감 높은 사회적인 시선 별로 신경 안 쓰는 분들은 와가지고, 저 이제는 좀 결혼 생각 있어요, 그 결혼 가입할래요, 요렇게 오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자산도 있고 연봉도 높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결혼정보회사에 안 오시고 어디로 다 빠지냐면 소개팅 어플로 다 빠져요. 그러니까 소개팅 어플이 이제 연령에 따라서 30대 중반 이후로 가입한 또 어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 빠져서 그분들은 뭘 하냐면 그냥 입 벌리고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예뻐,
난 여전히 다른 사람이 예쁘다고 했어. 다른 사람들이 나 동안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소개팅 어플에서 남자들을 되게 많이 만나는데, 그래서 어떤 착각을 좀 하냐면, 나 아직도 인기 많아. 왜냐면 계속 추천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사실 매칭은 좀 잘 안 되거든요. 못 만나거든요. 그리고 만나더라도 연애로 넘어가거나 결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진짜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도 여기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막 돌리는 거죠. 합류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추천이 올라오니까 나 아직 안 죽었어. 이제 이런 생각. 그리고 가끔 연하도 이제 와가지고 말을 좀 거니까, 그러면 난 연하 체질인가 봐. 나 동안 진짜 맞네. 약간 이렇게 희망회로로 돌리시는 분들은 결정사 안 오세요. 근데 중요한 건 차라리 결정사로 오면 결혼을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객관화 능력이 높아요. 자기 객관화를 잘해야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에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빨리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 지위도 높고, 그리고 능력도 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소개팅 어플 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다 분석을 해봤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태도나 이런 것들 다 해봤는데, 거기에 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극소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물에서는 안 좋게 자꾸 흘러가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좋은 경험, 나쁜 경험, 별 경험을 다 하면서 결국은 남자들은 다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결혼까지 거의 대부분 못 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거기 보면 상황 파악이 다 되잖아요. 조금만 봐도. 그러면 상황 파악 빠른 사람들은 여기서는 정말 큰일 나겠네? 그럼 결정사에 와요. 그러면 결혼해요. 그래서 37살이 넘는 미혼이 문의하거나 가입하는 그런 경우가 점점 늘고 있고, 그리고 37살이 넘으면 실제로 여성의 학벌,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남자한테 보너스 점수가 아니라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스펙이 되게 과하게 좋아요. 그러면 남자들한테 또 부담이 되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스펙이 낮거나 능력이 없으면 소개팅 어플에서도 되게 가볍게 아니면 되게 다양한 대시를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스펙이 높으면 이게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결혼정보업체를 방문하는 노처녀 비율, 그러니까 35 이후의 여성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에서 소개 다 해주고 사실 결혼도 잘 하거든요. 근데 결혼정보회사까지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뭔가 좀 자존감을 채우는 방식이 내가 문제를 해결할 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아니라, 소개팅 어플 같은 데에서 계속 들어오는 추천과 아니면 아주 가벼운 관심들로 자존감을 채우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사실 오지도 못하시지만 거기에서 40쉰까지 버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나 인기가 많은가 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요. 그러다가 사실 대시도 많은 것 같고, 제가 사실 컨텐츠 때문에 소개팅 어플을 좀 해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매칭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연락도 되게 주고받는데, 되게 중요한 건 하루 이상 연락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하루 이상 연락이 이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만나더라도 진지한 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남자들의 인터뷰를 좀 했었어요. 제가 그때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도 처음엔 진지하게 만나려고 왔었대요. 근데 여기서 만나다 보니까 여자들이 그 소위 말하는 그 약간 꽃뱀박 같은 여성분들 있잖아요. 왜 만나서 뭐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뭐 10,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30만 원으로 올랐다가 막 선물로 갈아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밥 한 끼를 먹더라도 그냥 소개팅 어플 열어서 남자 하나 만나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사진 찍어가지고 SNS 올리고 이런 여자들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진지하게 만나야지 왔다가 결국은 못 만나고,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그러고 다 가벼운 사람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넘어가지를 않아요. 남자도 여자한테. 근데 여자도 이런 남자들을 또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진지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래 아래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결혼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공급 자체는 많아 보이는 착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좀 어려 보이니까, 그리고 또 남자들도 만나면 어려 보여요, 예뻐 보여 이런 얘기 진짜 멘트 잘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서비스 멘트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진짜로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 괜찮으니까 아직 죽지 않아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거기에서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언제든지 난 만날 수 있다고 착각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지만 중요한 건 결혼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 왜냐면 결혼은 35세가 넘어가면
남자도 여자가 자기 직업 명확하지 않고 연봉이 어느 정도 괜찮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산 모은 돈 없고 경제관념 없으면요 결혼 생각 아예 안 하거든요. 근데 또 35이 넘어서 사회생활도 했는데 여전히 공주가면 그러면 더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좀 계속 복합적으로 계속 맞물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플랫폼에서는 공급이 많다라고 착각을 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도 사실 노처녀가 좀 더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데에서 결혼할 사람 있나 한번 찾아보고 아이고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혼정보센터로 오세요. 그러면 이런 미혼들은 사실 1년 반이면 결혼식까지 올리거든요. 만나면 이 연령대에서 28에서 이제 35 그 사이는. 근데 그걸 넘어가면 점점 이제 모수가 줄어드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좀 있죠. 여자에게 35살은 어떤 의미인가요? 분기점이 되나요? 35 이후에 또 오시는 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이렇게 어플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 35 되기 전에는요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고요, 서로 다 싱글이니까 친구의 친구 소개받기도 하고 이런 자만추가 가능했었거든요. 좀 쉽거든요. 그래서 자만추를 해서 결혼을 할 생각을 그 연령대에 다 하잖아요. 프로포즈 못 받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그러니까 더 늦으면 안 되겠네? 이제 이러면서 후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도 되게 많냐면 자만추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그 시기에 이제 마음 먹고 서로 결혼 추진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결정사에서는 졸업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또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다 확인을 하거든요, 서류로.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부모님은 어떠냐 이런 것까지 다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자만추를 하면 제일 많이 속일 수 있는 게 바로 이것들이에요. 사실 자문체했는데 프로포즈 못 받는 경우는 처음부터 결혼 생각이 없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만나봤는데 너는 아니야도 있고, 그리고 너인 것 같은데 결혼하려고 했는데 남자가 예를 들어서 누나가 뭐 자폐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평상시에 결혼 전까지 말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돈이 있었어도 요즘에 막 코인 투자에다 실패하고 날리고 막 이러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날렸어. 근데 여자친구한테는 굳이 얘기 안 하니까, 그러면 여자가 결혼하자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결혼하자 얘기해놓고 나중에 통장을 다 오픈을 해요. 오픈을 해봤더니 코인으로 날렸던가 주식으로 날렸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사업을 해서 빚이 있어서 그걸 갚았던가, 그러니까 하여간 경제적인 문제가 뭔가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혼식을 어떻게 해요? 결혼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엎어지고 그 후에 결혼정보회사로 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결혼 정년기가 지나갔으니까 어디서 만날 거예요. 근데 결혼을 못하는 걸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야 결혼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결혼정보회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35살 이전까지는 결혼 생각이 없다가, 이제 왜 35살까지는 결혼 생각이 없었냐면 공급이 많다라고 어플에서 착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5이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여자에 대한. 그리고 또 결혼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결혼할 생각이 사실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관심 가는 남자가 확 줄고, 소개받을 수 있는 남자의 양이 줄고, 그리고 나는 이제 아무 때나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 들잖아요. 그럼 그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또 결혼을 못하고 안 하냐면 부모님하고 너무 친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남자친구의 자리를 대신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요즘에 이런 케이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주말마다 영화 보러 가고, 주말마다 여행 가고, 뭐 친구하고 연락하듯이, 남자친구하고 연락하듯이 막 엄마하고 통화하고 아빠하고 통화하고 이런 집 진짜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는 결혼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외로워야 연애도 하고 싶고, 내가 외로워야 결혼이라는 걸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어떤 케이스냐면, 부모가 딸을 놓아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사실 뭐 결혼 생활 한 30년 정도 하면 뭐 부부지간에 얼마나 막 다정하겠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대신, 남편 대신, 여자친구 대신 자녀한테 그걸 다 하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심리적인 근친상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경우, 근데 또 딸 같은 경우는 그냥 착한 딸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런 정서적인 게 충족이 되면 외롭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랑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그런 외로움을 그 틈을 주지 않아요. 외로울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고 자녀가 연애를 할 수 있는 틈을 안 주는 케이스들도 요즘에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가정이 화목해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빨리 아이 낳아서 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라든지, 가정에서 문제가 없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들이 사실은 결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정서적인 측면에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측면이 기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서적인 측면까지 돼야지 사실 결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서, 예를 들어서 계속 결혼을 안 한다, 그리고 결혼을 안 하고 그런 행복회로 자꾸 돌리고 있다, 그러면 뭔가 사실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사실 의외로 회피형들 많거든요. 회피형들이 꽤 많아요. 한 25% 정도가 돼요. 그러면 내 회피형은 아닌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35이 넘었는데도 연애 제대로 한번 못 해보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싶지만 이거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난다, 그러면 심리적인 진짜 이런 문제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눈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5이 딱 넘어가면 여자분들이 진짜 제가 신기했다 정말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거의 한 페이지 정도를 적어 갖고 오신 거예요. 한 여자분이 자기가 연애도 한번 해보고 다 해봤는데 나한테 맞는 사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뭘까를 적었대요. A4용지 한 페이지 나올 것 같아요. 키는 175 이상, 차는 뭐 이상, 연봉은 얼마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BMI는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고, 자기 관리는 했으면 좋겠고,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막 이만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정말 결혼 못합니다 이제 해서 포기하게 하고 가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포기할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25살 때 만나는 남자들은 엄청 다정하거든요. 열정적이고, 25살에 만났었던 다정하고 열정적인 그 남자와 28살에 만났었던 그 착한 돈이 좀 있었을 때 남자가 여자한테 공주대접 많이 하잖아요. 받았었던 공주대접과 31살 때 만났었던 그 남자의 능력과, 그리고 스쳐 지나간 수없이 많은 남자들의 외모와 키와 몸무게와 다양한 조건들을 합쳐서 지금까지 가장 좋은 요소만 뽑아가지고 자기가 이런 남자 만났을 때 괜찮아 요소를 하나를 뽑아서,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눈이 높아지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7의 남자 7의 여자 요즘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봤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7의 남자 7의 여자가 딱 그거더라고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뭐 180 이상, 80kg 이하, 3억 정도는 부모님한테서 좀 증여는 받았으면 좋겠고, 집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모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막 쫙 있더라고요. 부모님 노후준도 있고. 근데 그거 다 합치면 진짜 0.001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내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25이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25살이면. 근데 37살에 그런 남자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리스트들을 머릿속에 갖고 와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고, 그래도 오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가장 포기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물어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줘서 이것만 보고 나머지는 요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가이드를 잘 따라오면 결혼은 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딱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개팅 어플에서 찾으려고 해요. 못 만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늦어지면서 눈이 높아지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만의 규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규격이 A4용지가 딱 있어서 그 A4용지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규격을 찾는 사람들은 절대 결혼 못하고 계속 더 늦어지고요. 그리고 그 규격에 맞는 그 사람이 나한테 또 공주대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저는 사회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요. 사회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고
낮다고 판단을 해요. 왜냐면 자기 객관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존감이 낮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요. 근데 파악을 하기 때문에 사회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럼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성이라는 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대접 내가 알아서 받기도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회사 가면 38에 자기가 20대인 줄 알고 맨날 소개팅남 얘기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28살의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 어머 저 언니 어떡해 이런 현상이 진짜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분명 나이도 많고 우리 동급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어려 보이는 건 맞지만 객관적으로 절대 20, 30대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우 이쁘다 이제 이런 사회성 멘트를 듣고 본인이 20, 30대로 보이는 줄 알아요. 정말 30대 같아 보여요. 그럼 그 말을 믿어요. 근데 저한테도 30대 같아 보여 이런 멘트 진짜 저한테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유 사회성 좋으시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30대 같아 보여요. 그러면 그치? 어때요? 되게 푼수지 같아 보이죠? 제가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되게 푼수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자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남자라도 여자한테 되게 열정적이야. 공주 대접해줄 수 있어. 능력이 좋아. 그리고 여자가 원하는 외모와 이런 자산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남자라도 사실 한 살이라도 더 어리고 더 예쁘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예쁜데 전문직도 많거든요. 똑똑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굳이 37의 너를 그 중에 하나에서 2개만 갖고 있어도 되게 훌륭한 거거든요. 그 하나에서 2개만 갖고 있어야 결혼을 해요. 근데 그 5가지, 10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으면 50이 돼도 결혼 못해요. 여자들이 나이가 들어도 유독 놓지 못하는 고집도 있나요? 그 여자들이요. 저도 이제 되게 안타까운 게 차라리 돌싱 분들은요. 본인이 결혼 생활도 해봤고 아이도 좀 키워보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결혼 생활이 그냥 단지 스펙으로 결정돼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이런 분들은 결혼정보회사에서 또 만나더라도 저 괜찮아요. 뭐 이런 거 다 괜찮아요. 본인 스스로 포기할 걸 포기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잘 만나요. 왜냐하면 아예 한 번도 결혼을 안 해보신 미혼 분들은 그냥 20대 때 공주 대접, 20대 때 받았었던 그런 대접들을 30대, 40대도 계속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남자들을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피곤할 수 있잖아요. 다 바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원래 그 데이트라고 하는 게 처음 소개를 받으면 남자가 먼저 돈을 쓰긴 하잖아요. 그거는 뭐 나이 불문하고 남자가 좀 먼저 돈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케이스는 남자들이 자기한테 초반에 꼬시려고 20, 30대 때 보면 되게 많이 돈을 쓰고 좋은데 많이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미 알아요, 여자들도. 그러면 그 상태로 그대로 늙으면서 남자의 그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노력을 존중하면 되잖아요. 그냥 감사하다 그러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꼬시려고 노력하네. 약간 공주극 같이 아휴 너도 나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쭉 그대로 늙으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심리적인 발달이 멈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퇴행까지는 아니고 그냥 심리적인 발달이 24살에서 그냥 사람은 좀 자기 나이에 맞게 태도도 좀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나이에 맞게 어떻게 사람들하고 대해야 되는지 그 넉넉한 마음도 좀 배워야 되고 그 배워야 될 게 많은데 심리적으로 그냥 24에서 멈춰버린 그냥 애기들의 마인드로 그냥 몸만 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가 먹어도 마음은 안 늙으니까 다들 똑같은 얘기는 해요. 나 몸만 늙었어. 나 마음은 똑같아. 난 마음은 청춘이야. 이렇게 얘기를 다들 하거든요. 80 노인이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엄마 아빠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몸이 늙으면 거기에 맞춰서 마음도 다시 재점검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게 발달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장이에요. 근데 이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혼 안 한 40대 이상의 삶은 어떤가요? 사실 40대 이상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특별히 달라지는 건 기존에 친했었던 친구들이 이미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나면
서로 대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친구가 한번 싹 바뀌게 돼요. 근데 이 바뀌는 것도요,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게 달라져요. 내가 성취가 되게 많고 능력이 있고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로 싹 한번 바뀌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사회적인 성취가 없고, 그리고 내가 대단한 사회적 위치가 없고, 대단한 능력 없고, 대단한 모은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고만고만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운이 좋아서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사회적인 성취 없는 사람하고 대화가 안 통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대화가 안 통하면 차라리 어리고 예쁘면 아이고 예쁘네 이걸로 만나거든요. 근데 나이 40에 여전히 사회적인 성취가 없는데 사회적인 성취 있는 남자들이 대화를 했을 때 통할까요? 대화가 안 통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소외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소모될 수밖에 없어요. 성적으로만 소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외모 관리가 돼요. 그래서 삶의 질도 괜찮아요. 근데 경제적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외모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모 관리하느라 모은 자산 없는 여자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남자가 만나면 너 돈 어디다 썼냐 이제 결혼 얘기가 혹시라도 나오면, 아니면 혹시라도 얘가 잘 살았는지 물어보거든요, 남자들도. 그러면 뭐 모은 돈 없어 막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경제관념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여성의 40대는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모임을 나가더라도 괜찮고 존중받거든요, 사회적으로. 근데 능력이 없는 여성의 삶은 글쎄요 그렇게 뭐 멋있진 않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사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돈이 있어야 만나는 거고, 그리고 뭔가 어딘가에서 대접받는 것도 돈을 써야 대접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차이가 40대의 삶의 질의 차이로 바뀌고, 삶의 질의 차이가 사실은 만나는 관계의 차이로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플 같은 데 가면 정말 30, 40대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차라리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리면 그래도 그걸로 이제 만나는데, 능력도 없어요. 그럼 남자가 이제 은근 무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적으로 착취당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예뻐요. 이제 이런 몇 마디 하면 이미 자기가 이제 자존감이 낮아 있거나 그 얘기가 고픈 여자분들은 예뻐요. 조금만 이렇게 잘해주고 조금만 결혼 생각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희망회로 돌려요. 나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빠르게 잠자리로 들어가요. 근데 그러다가 원나잇으로 끝나는 케이스들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거를 너무 잘하니까 원나잇을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어플에서는 그냥 원나잇만 하는 거지 어플에서는 절대 결혼 안 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결혼의 희연 결혼정보회사 대표 차희연입니다. 심리학자 차희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심리학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 결혼정보 회사에서는 인성과 심리까지 검증한 회원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캐는 기업에서 강의를 22년간 한 강사입니다. 책도 한 10권 정도 썼어요.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봐 주세요. 감사합니다.